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연설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외신에서도 지금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 탈환에 근접했다. 트럼프 대선 승리 예측한다. 이런 좀 외신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트럼프 후보의 연설도 들으셨는데 일단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원래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전통을 따르자면 네. 이렇게 그 모든 주요 언론기관에서 확실하게 승자를 발표하기 전에 후보 자신이 나와서 그 소위 승리 연설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 것이 주요 언론기관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리가 어느 후보인지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선거에서 진 다른 당의 대선 후보가 승리한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죠. 승리를 축하한다. 그리고 승리한 후보는 이제 패배한 후보에게 잘 싸웠다, 축하한다. 그리고 같이 미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나가자. 그 다음에 진 후보가, 패배한 후보가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나와서 열심히 싸웠지만 패배했지만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우리 통합된 강한 미국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 나는 지금 승리한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승리한 후보가 나와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건데 트럼프 후보는 그런 거 전통에 관해서 그렇게 개의치는 않는 성격이니까 먼저 이렇게 펜실베니아 주요 경합주 중에 하나인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펜실베니아 승리가 박스뉴스와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 당선을 발표하고 나서는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승리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원래는 초접전 양상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대선 승패를 결정질 경합주 7곳 모두가 트럼프 후보가 현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아니라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다소 조금 싱겁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7개의 경합주가 다 오차 범위 내에서의 이제 접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7개 경합주가 다 한 후보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꼭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주 7개를 트럼프 후보가 3% 정도 평균 차이로 이긴 것은 그만큼 트럼프 후보의 이제 선거 캠페인이 효과적이었다.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100일 동안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지자를 결집하고 또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캠페인에는 힘이 붙였다. 결국에 가서 중요한 것은 경제 실패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이민 문제라든지 국경 보안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린 미국 국민들이 카말라 해리스도 결국에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번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 심판이고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백악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카말라 해리스 후보도 책임을 져야 된다. 아무리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어떤 정치인인지 어떤 경제 정책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런 공격, 지도자로서의 결함이 많다. 그리고 여성을 핍박하고 낙태권을 빼앗았다는 트럼프 공격만으로는 이 유권자의 표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이번 경합주 7개가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쪽으로 돌아간 그 큰 승리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그동안의 이제 관례가 아닌 이제 이 모습이 그동안의 이제 관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 당선은 이제 확정은 아닌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당선이 확정이 되려면 두 가지 헌법상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선거인단 538명이 공식적으로 나는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 회의가 선거인단 회의가 12월 달에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상으로는 2024년 12월 16일에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를 가지고 상하원 의원이 다 모여서 그것을 추인하는 거기에 의장이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을 뭐 잡아서 죽여라 이 폭도들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나 부통령인데 회의를 중단하라 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는 대통령 말을 듣는 것보다 헌법을 수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그 1월 6일에 그 상하원 양원회의에서 그 선거인단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죠. 예. 그것이 1월 6일 그 의회 난입. 폭동 사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두 번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2024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 47대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고 4년간 업무를 시작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연설이 조금 전에 끝난 것 같고요. 뭐 이제 연설이 조금 전에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앞서 이제 저희와 같이 스튜디오에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 선언 연설을 들어보셨는데 혹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인상적인 부분은 78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간이 새벽 3시죠. 그런데도 저렇게 장시간 서서 연설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수많은 전국적인 유세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정신력과 체력이 강한 정치인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트럼프는 현장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당선 감사나 이런 이야기를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그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겠죠.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어떻게 선거자금 후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2,500억 원이나 투척을 하는가. 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322조 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한테 정치 후원금을 2,500억 원을 준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 자산에서는 0.3%에 불과합니다. 3%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출범하면서 테슬라가 곧 폐기 수순에 들어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받고 있던 7,500달러 상당의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모종의 또 테슬라, 미국 차니까요. 이런 관세 장벽을 세울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회사를 보호하고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이런 인풋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론 머스크의 큰 베팅이 제대로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국경을 닫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이민 문제를 이 연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이 결국에는 유권자의 표를 얻었다. 이 부분도 약간 주요했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불법 이민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한 사람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계속 15% 내지 그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3대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죠. 경제 문제, 그것은 공화당에게 유리한 그런 이슈였고 낙태권 문제, 그것은 이제 민주당한테 유리한 이슈였지만 그렇죠. 이민자 문제, 국경 문제는 이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문제였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재임 기간 동안에 일기 때 했던 것처럼 국경을 단속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앞서 연설을 하면서 벤스 부통령에게도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실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고 벤스 부통령 후보도 그렇고 젊기 때문에 세대 교체는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미국 헌법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3선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임기가 끝입니다. 미국 헌법상으로는 어떤 사람도 대통령에 2번 넘게 당선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3차례 대선을 치렀는데 이번 일을 포함해서 2번을 이기고 1번을 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이번 4년 임기를 끝으로 정계에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공화당의 정치 지도자로 젊은 이제 J.D. 벤스에게 관심이 가겠죠.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귀환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굉장한 이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보호무역주의 이런 장벽, 그 풍파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지만 두 가지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경험을 했고 트럼프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정책이 이번 캠페인에 잘 나왔지만 변한 것이 일기 때보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4년 동안에 경험한 그런 트럼프 정부와 상대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면은 일기 때 4년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한미 관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시험으로 치면은 한번 시험을 봤으니까요. 출제 범위, 경향, 그다음에 출제자를 우리가 알고 4년을 맞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이번 4년이 끝입니다. 대통령으로는 재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다른 대통령과 달리 레임덕 현상이 빨리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정말 그 지나칠 정도의 과격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한다든지 관세 폭탄을 하면은 네. 그 피해는 외국 기업, 외국 국가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 무역에 종사하는 미국의 노동자 그리고 가정 그리고 기업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80년대에 일본에 대해서 관세 폭탄이라든지 수출 통제를 미국에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가격을 엄청나게 상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이 오히려 미국의 기업, 일본 반도체를 꼭 써야 되는 기업, 미국 기업이 일본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또 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거든요. 또 자동차 전쟁에서도 오히려 그 미국 그 자동차 구입자들이 몇천 달러 이상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호무역 정책이라든지 관세 폭탄은 지속성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부메랑 효과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지난 4년 동안에 살인적인 물가고 때문에 그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의 지지로 된 것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캠페인 동안에 얘기한 정도의 극단적인 관세 폭탄 정책을 한다면은 다시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겠고 재선 가능성이 아예 없는 레임덕 대통령을 공화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이상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는 앞으로 2년 동안 잘 견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제 확실히 좀 해야 될 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거야, 만 거야 이제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앞서서 이제 형식적인 절차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형식적인 절차 이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당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글쎄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전통적으로는 비공식입니다만은 네. 다른 후보가 당신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경쟁에 나섰던 다른 후보가 그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정권 교체라든지 정권 지속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나중에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쉽게 개표 과정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실상 공식화되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후보 간의 그 축하 전화라든지 승복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상으로 좀 애매한 상황이고 좀 이제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은 아직도 보시겠습니다만 그 매직 넘버인 270을 아직도 트럼프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주지 않고 있죠. 예. 그 해리스 캠프에서도 오늘 밤에는 이제 대중 연설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 해리스 해리스 캠프 측에서 뭐 연설 계획을 밝히고 거기서 이제 승복 연설을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밖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펜실베니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19명을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고 공식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도 7개 경합주 중에 2군데도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위스콘신 10명의 선거인단 그리고 미시간 15명 선거인단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거기서도 트럼프 후보가 3% 이상 앞서고 있고 이것이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270명을 넘는 그 절대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할 남은 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후보의 이 당선은 결정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해보면 예. 결국엔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이제 나타났던 붉은 신기루 현상이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붉은 신기루가 아니라 정말 붉은 지지자들이 드러난 것이죠. 이번에도 예. 다시 한번 2016년과 2020년과 똑같이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저평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3%에서 7% 앞선다고 했는데 그때는 막상 사실 거의 뭐 힐러리 후보가 그렇습니다. 당선된다는 90몇 이야기. 퍼센트 당선된다고 뉴욕타임즈가 전날 얘기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경합주에서 특히 3%, 많은 데서는 7% 정도 트럼프 후보가 여론조사보다 더 득표를 했죠. 2020년에도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3%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훨씬 더 지지율 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박빙의 승부로 겨우 경합주를 충분히 확보해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긴 했지만 트럼프 후보의 승문표가 다시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초박빙이라는 경합주가 7개가 다 트럼프 후보가 3%라는 꽤 많은 득표차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후보의 승문표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다고 제가 오늘 아침 6시 방송에서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 말씀드린 게 47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7이요? 예, 네.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2016년과 2020년에 트럼프 후보가 전국적인 득표율이 딱 47%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기고 2020년엔 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47% 이상의 전국 득표율을 받으면 트럼프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아까 트럼프 후보가 승리 연설에도 얘기했듯이 과반수 이상 전국 득표에서도 우리가 앞섰다. 축하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47%는 백인 여성 유권자입니다. 네. 백인 여성 유권자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히려 45%만 지지하고 오히려 남성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후보의 2%를 더 지지했습니다. 2020년에도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득표한 것이 46% 백인 여성 유권자층에서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53%를 백인 여성 유권자층에서 받아서 7% 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예측한 거는 이번에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2016년에 45%도 아니고 2020년에 46%도 아니고 그보다 1%만은 적어도 백인 여성 유권자층에서 47% 이상은 받아야지 지금 많이 이탈한 흑인계와 라티노계의 히스패닉계, 유권자를 메울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은 전체 여성 유권자가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지난 2020년에 전체 여성 유권자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것보다도 2%에서 3%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여성 대선 후보를 내세웠는데 오히려 예. 지난 대선 때 바이든 후보보다도 여성 후보들이 덜 투표를 해서 덜 지지를 한 거예요, 민주당 후보를. 그러니 트럼프 후보를 이길 수가 없죠. 네. 네, 이제 직전 2020년 대선에서는 사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트럼프의 손에 들어줬고 조지아주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조지아주의 탈환이 눈에 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인 유권자층이 그리고 라틴계 유권자층과 더불어 지난 4년 동안의 경제 어려움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유권자층입니다. 그러니까 인종도 좋고 소수 정치도 좋고 이데올로기도 좋고 가치도 좋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공화당 쪽으로 많이 이탈을 했고 그 이탈한 수치가 약 10%에 다다른다고 봤죠. 예. 그래서 제가 예측한 거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은 이번 선거에서 흑인 유권자 득표율이 지난 2020년에 기록한
11%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훨씬 넘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자층 플러스 흑인계와 라틴계 유권자들의 이탈 때문에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것을 상쇄하는 백인 여성 유권자의 표를 카말라 해리스가 충분히 끌어모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의외로 7개의 경합주를 다 석권하는 대승으로 결론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샤이 트럼프가 히든 해리스를 이겼다,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히든 해리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다. 여성 후보였지만 여성들이 여성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남성 후보인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2020년에 지지한 것보다 이번 2024년에서 오히려 3% 덜 여성 유권자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 이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기대했던 여성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뛰쳐나와서 해리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그 트럼프 측에서는 전통적인 백인 남성 유권자층은 계속 유지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흑인계와 라틴계 유권자들을 추가한 그런 승리 공식이 성공했다. 그래서 아까 승리 연설에서도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come from behind, 우리가 중간에는 뒤처졌지만 다시 역전에 성공한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중간에 많은 그 내부적으로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가에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처음서부터 구상했던 이 승리 전략이 맞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초박빙 선거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워낙 많았었고 그런 여론조사들도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전문가들 또 일각의 전문가들이 이제 더 이상 샤이 트럼프는 없다. 이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굳이 이제 숨기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박빙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샤이 트럼프의 존재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샤이 트럼프는 이제 공개적인 트럼프 지지 유권자로 나왔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흑인- 트럼프 지지층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새로운- 네. 반면에 샤이 해리스, 히든 해리스가 있다고 믿었는데 히든 해리스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샤이 트럼프의 어떤 그 지지자들의 플러스에서 흑인 남성 그리고 그 라틴계 그러니까 이탈표들이 예. 그럼 그 사람들의 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여론조사는 반영이 그 동안에 안 됐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 그거는 여론조사 어떻게 봐야 기관이 이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겠죠. 2016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타임즈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선거 전날에 일면에 실었습니다. 저도 그걸 읽은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틀렸죠. 그 다음에 반성한 것이 우리가 유권자들의 학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했다. 반성을 했어요. 근데 2020년에도 사실 대선 후보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든 헬스가 있다 그랬는데 어디 있었냐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겠죠. 네, 이제 만약에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정시 된다면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이런 자국 우선주의가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한다든지 또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무역 대상국과 관세 전쟁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예.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우리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거는 트럼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이든이 만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라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안보 정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했다 그래서 나쁜 것만 있는가 비교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다면 트럼프의 정치 철학은 모든 것은 다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너무 지나친 기대가 없이 동맹 국가로서 무역 파트너로서 그런 지나친 기대 없이 미국하고 주고받는 식의 거래에 그런 관계 개선을 한다면은 이것도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을 하다 보면은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 싸움이 있으면은 그런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부지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80년대에 미국하고 일본에서 자동차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 국내 시내에 수출되는 것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라고 해서 매년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는 대수를 1.86, 186만 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자동차 산업이 다 무너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일본 자동차가 줄어드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웃돈을 주고라도 연료도 덜 적게 먹고 고장 안 나는 일본 소형차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 업계는 오히려 수출하는 자동차 대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이윤 마진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왕 미국에 186만 대밖에 수출을 못하니까 도요타, 마즈다, 닛산은 그런 싼 자동차에서 럭셔리 브랜드, 비싼 자동차, 그러니까 도요타는 렉서스를 그때 소개한 것이죠. 그래서 한 대를 팔더라도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그런 브랜드 변화를 꾀했고 이런 일본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조금 들어오니까 그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빅3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비자들은 일본 차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미국 자동차는 경쟁이 줄어드니까 비싼 값으로 부르고 그 사이에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 구매자들이 눈을 돌린 것이 한국 자동차였습니다. 현대. 일본 자동차만큼 좀 믿을만하고 성능이 좋은데 가격은 아직도 싼.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고래끼리 싸우면 어부지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고 그 어부지리를 받을 국가가 누구냐 하면은 아니면 그 회사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좀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자동차 업계, 2차 전지 업계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좀 생각해볼 한 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미 대선 상황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봉경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